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에서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예.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한 번 또는 두 번, 한 0.5% 정도까지 올해 금리를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전망을 하느냐 하면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대담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계시는 권경혁 대표님 모시고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경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대담을 한 게 정확하게 작년 23년 3월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도 한국에 잠시 오셨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긴급 대담 요청을 드려가지고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네,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2008년과 같은 금융 리스크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때 딱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자, 그 권 대표님에 대한 그 양력 소개를 제가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경영 대표님은 처음에 첫 직장은 제너럴 모터스니까 GM이죠, 예. 그죠?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의 본사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네. 기획실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근무 3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메릴린치에서 19년 근무를 하셨어요. 예, 이제 그 후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네. MBA MBA 를 하시고. 하고 네. 이제 원래는 GM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고 바로 메릴린치에서 잡 오퍼가 와서 거기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 한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메릴린치에서 나오시기 전에 그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CEO. 예, Chief Operating Officer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작년에 미국 지방은행 사태가 생겼을 때 권 대표님을 급하게 제가 모셨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지금 주식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메릴린치라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또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상황을 그냥 온몸으로 그때 체험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2008년도 1월 1일 날 이제 메릴린치에서 은퇴를 하고 네. 이제 서울 삼성 증권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7년도 3, 4분기부터 그 서프라임 사태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건 이제 2008년도 4월 달에 베어 스턴스가 JP몰간에 매각되고 네.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무너짐으로 인해 갖고 이제 그게 증폭이 된 거죠. 네. 예. 그래도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마지막 험한 꼴은 안 보시고 그래도 딱 한국 오셨었는데, 예. 예, 한국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10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892까지 그때 빠졌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가 넘어섰던 지수가 900이 깨졌었으니까요. 예. 예, 거의 55% 이상 그래 하락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었다 그죠 그때 그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도 뭐 에피소드로 말씀해 주셨지만 2007년도에 이미 그 위험을 감지하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2005년도부터 그걸 충분히 감지를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보스하고 같이 메릴린치 회장한테 저기 강력하게 네. 저기
그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서프라임 사태가 지금 우리 회사가 가는 방향이 맞지 않다. 네. 예, 그렇게 조언을 했고 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그 보고서가 이사회까지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사회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회장도 그때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했는데 인정은 했지만 이제 실천에 옮기지를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돈을 엄청나게 서프라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에 좀 탐욕이 걸림돌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그 빅숏 영화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의 월가의 이 탐욕이 어땠는지는 영화를 참고하시고요. 작년 4월에는 이 은행,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인가에 대한 자문을 드렸었고요.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그때도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작년 초에 좀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1년 만에 다시 모셨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 뭐 메릴 린치하고 또 요 한쪽에 JP 모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이 모건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월가의 또 황제라고 하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도 최근에도 그 금리가 7에서 8%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예. 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또 그걸 진단을 하는데 선제 조건이 이제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네. 금리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굉장히 크고, 네. 예, 지금 연방준비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자산이 네. 예, 거의 8 트릴리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런데 이제 매년 GDP 대비 적자가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그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는 이제 리저브 커런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은 하되 조금 덜 걱정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워런 버핏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분도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저분도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도 그걸 느꼈는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특히 레이 달리오 같은 브리지와터 예. 헤지펀드 분이 대가잖아요. 네. 채권 쪽에. 예. 그분이 지금 한 2년째 그걸 경고를 굉장히 심각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건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장에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 있을 때가 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존 템플턴 경이 말씀하셨던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을 하고 예. 회의 속에서 자란다는 말처럼 예. 지금 아주 뭐 이렇게 불리시한 그런 전망보다는
아직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 좀 리세션이 올 수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 그런 위험에 관한 경고의 목소리가 오히려 클 때가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보면 이머징 마켓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주식 시장에서는 꽤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예. 더더욱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은 벌써 20년 넘게 미국에서 그 파이낸셜 마켓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가 실제로 정말 영향을 뭐 어떻게 줍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는 네. 주식 시장이 좋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 해야 되기 때문에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쓰게 됩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엄청난 인프라스트럭처 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반도체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세 가지 정책으로 지금 풀리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기가 그나마 좋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참 좀 이게 재미난 현상인데 페드에서는 아직까지도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금리도 고금리를 지금 5.5에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6월 달부터 이 QT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그렇죠. 네, 예. 줄인다고 해서 참 저는 가뭄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타이트닝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예. 또 경기를 부양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그 스쿨론, 스튜던트 론 있잖아요. 예. 뭐 그것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이 갚아야 될 부채를 탕감을 해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을 확 늘려주는 네, 그런 디스포저블 인컴을 예. 늘려주는 효과. 그게 예. 어떻게 보면 또 돈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재정 지출적인 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투표가 젊은 층의 투표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젊은 층의 투표인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젊은 층들이 지금 캠퍼스에서 예. 엄청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유대 또 하고. 유대 정책 비인권으로 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저기 죽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젊은층을 공략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투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젊은층입니다. 20대, 30대. 네. 그들을 표심을 사기 위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시장의 그 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해보면서 미국의 인구 구조 있잖아요. 25세에서 31세까지가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미국이 이렇게 젊은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 젊은 층이
꽤 많구나. 예, 아, 그 이유는 미국도 인구 고령화가 뭐 한국이나 중국, 일본 뭐 이거 대세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인구 고령화가 대세인데 미국이 그렇게 이제 또 항아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민 오는 층들이 대부분이 노동자들입니다. 예,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그런 젊은 층의 노동자들이 와서 또 그 결혼해서 애 낳고 예, 네.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트럼프는 완전히 약간 그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과 같은 뭐 그런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미국은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펼쳐나가야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의 전략이 굉장히 트럼프가 이 머리 산수가 좀 빠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미국 인구의 절대적인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의 중산층을 공략하는 네. 그런 지난번에 대선 캠프에서의 선거 전략을 썼었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겠네요. 예, 딜레마인데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어볼션 이슈가 또 크잖아요. 낙태. 예, 낙태가 큰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 정책에서도 조금 다른 코멘트를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한 발 뒤로 물러서네요. 예,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이 그 레드 스테이트들 있죠. 네. 예, 미국 남부, 중부 해서 레드 스테이트가 강한 공화당 표밭이잖아요. 네. 예. 거의 가운데는 다 레드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거기에 사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네. 굉장히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 범주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권 대표님은 이번에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 될 것 같습니까? 지지를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내용이죠.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 토픽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0년 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7가지 팩터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는 당선이 될 수가 없다. 예, 절대적으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벌써 그 2019년도부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저는 강력하게 트럼프가 된다고 했다가 굉장히 보기 좋게 틀렸거든요. 그랬습니까? 그게 어떤 이유였습니까? 근데 그 팩터들이 한 7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유권자 해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회가 되면 대선이 가까워질 때 또 하기로 하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트럼프가 여권 조사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권자 인기 투표 어떻게 보면은 서베이라는 건 인기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큰 비중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요즘 에러도 많아요. 에러도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대선 때 제가 적용한 유권자를 기반으로 한 그걸 가지고 electoral behavior라고 합니다. 네. electoral behavior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예. 저한테는 명확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그림 electoral behavior 그걸 팩터들을 놓고 보면 네. 바이든이 저는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가지 최근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데모가 지금 미국 대학교로 지금 확산이 돼서 네. 젊은 층의 표들이 지금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가지고 신경이 아니라 좀 이게 어떻게 될까 분석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대선이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5월에서 11월 3일 날 네. 화요일 날 있습니다. 첫 번째 예. 11월 달에 네. 화요일 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중동 나라들하고 해서 피스 어그리먼트를 네. 지금 창출해 내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쿠웨이트 하고 해서 연방을 해가지고 저기 그 평화 협상을 맺고 그럼 왜 맺느냐? 이란이 이제 이 나라들의 중동 국가들의 적이지 않습니까? 시아파하고 수니파. 이란하고 시리아는 시아파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들은 이제 수니파이기 때문에 아주 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런 내란이 일어난 과정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비밀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IA 국장 제임스 번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체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출을 해내야 지금 그 반대가 심한 젊은 층들 표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바이든 대통령께서 노력하겠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한 50%는 넘고 한 65% 정도 뭐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이미 그 평화협정이 지금 오늘 내일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프로세스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오늘 권 대표님한테 하나 배웠거든요. 자, 바이든의 승부수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처음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촉발이 된 건데 10월 달인데 벌써 5월 달 되도록 오히려 약간 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반시가 이제 반이스라엘 이런 시도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이 문제를 평화협정을 딱 대선 전에 딱 맺으면서 약간 극적인 드라마틱한 결과를 이제 온 세계에 공표하고 자기의 외교 역량을 과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37, 8세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최연소 상원 의원입니다. 18살이에요? 38세. 38세에? 그래서 상원 의원을 했는데
상원에서 외교 분과 위원장까지 네. 할 정도로 외교 정책의 달인입니다. 그분이. 야, 예. 어떻게 30대 상원 의원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 델라웨어 주에서 아주 조그마한 주인데 네. 거기에서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스크랜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항상 말할 때 I'm from Scranton, Pennsylvania라고 항상 그렇게 그걸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가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펜실베니아가 이제 일렉토럴 칼리지 이제 투표가 많이 되기 때문에 I'm from Scranton, Pennsylvania 항상 그럽니다. I'm from Delaware 그렇게 안 합니다. 델러웨어는 조금하고, 예. 펜실베니아 그쪽은 또 스윙 스테이트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좀 사람들의 제일 큰 주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하고의 어떤 평화 협정이 체결됐다 이러면 주식시장에는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고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호재가 되고 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는 이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전에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모르고 2020년도에 트럼프가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보면 이 4년하고 떨어졌던 대통령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 79년에서 83년인가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도 한 번 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4년밖에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8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이번에도 뭐 트럼프가 당선될 겁니다 했다가 완전히 크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부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재선을 못하고 패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거하면서 Read my lips. There will be no tax increase. 그걸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첫 번째 될 때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텍스 올렸어요?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텍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떨어질 만하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연임은 무난하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1990년도에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1년도에 사막의 폭풍 작전 해가지고 미국이 또 이라크 막 혼내주고 데설트 스톰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막 얘기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93, 94, 95 하면서 좀 시장에 랠리가 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를 생생하게 좀 기억을 하곤 하는데 왜 아버지 부시가 왜 떨어졌는지 저 몰랐었거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말 바꾸는 거. 트럼프처럼 말을 험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말이 이래 막 바뀌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 텍스 인크리즈 없다라고 해놓고 그걸 왜 올렸나 모르겠네. 근데 이거 텍스 인크리스가 보통 보면은 또 상위 1%의 1%를 대상으로 해서 텍스 인크리스를 한다고 지금 바이든도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시 대통령은 일반적인 서민들의 텍스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렸습니다. 일반 뭐 소득세 같은 것도 다 올릴 그렇죠. 그거 완전 잘못했네. 재정 적자를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재선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버지 부시 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렇죠. 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소련하고의 그 군사적인 점들은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 예,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게 Make America Great였잖아요. Yes. 그런 얘기하면서 엄청난 그 피스컬 폴리시 재정 정책을 쓰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정부의 이 재정 부채가 예. 꽤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당선이 됐을 때 공화당이었는데 또 공화당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재정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재정 지출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이 아니 이 이슈가 지난 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된 이슈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요 얘기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세금을 올리긴 했거든요. 예. 올렸는데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너무 법인세를 낮춰놨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되면 다시 한 28%까지 올릴 거다라고 해놓고 지금 25%인가요? 예. 그나마 그렇습니다. 28%는 아니고 25. 예. 그럼 뭐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좀 덜 올렸어요. 예. 요거는 괜찮은 건가요? 요거는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인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법인세. 예. 법인세를 올렸는데 그러면 개인의 그 인컴 텍스는 안 올라갔습니까? 그거는 또 다릅니다. 다르군요. 법인세율을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낮췄잖아요. 예. 예, 낮췄는데 낮추기 전에 법인세 이자 세율이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4%인가? 34% 됐습니다. 예,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정성화시킨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죠. 네. 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재정 적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얼마 전에 대표님 연초에 그 조선일보하고의 그 인터뷰 내용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표님은 올해 리세션이 뭐 하드 랜딩 이런 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그런 리스크도 일단 없다. 예,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에서는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거든요. 예. 예, 워낙 제롬 파월 의장도 이 데이터 디펜던시 얘기하면서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7월이냐 아니야 7월도 아니고 9월이야 뭐 이러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올해. 예. 저는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들으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예. 또 돌아가자면 1월 달에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세론이 네. 금리를 3월 달부터 예. 한 6번 정도 지속적으로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해가지고 한 6번 정도 해서 총 1.5% 정도 네. 올해 하락을 유도를 할 거라 하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제가 그때 인터뷰 상으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는 중반에 네. 예, 저는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시작을 해서 많으면은 3번 네. 정도 그러니까 0.75% 네. 정도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0.75%까지 하락은 조금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고 한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한 번 또는 두 번, 한 0.5% 정도까지 올해 금리를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전망을 하느냐 하면,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꼽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꺾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측하는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 상승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을 펴는 데는 단순히 unemployment rate, 네. inflation rate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real interest rate, 네. 실질금리. 실질 금리가 지금 2%대에 있습니다. 네. 예. 2010 금융위기 나고 나서 2010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그게 평균 한 0.5%였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2%로 올라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지금 높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들은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가 돼가지고 금리가 5%대로 올라왔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유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실질 금리를 놓고 볼 때, 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네. 네,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수치를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상업용 부동산 채권 시장이 4.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예. 예. 그러면 4조 5천억 달러 정도니까, 예. 이야,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6천조 정도 시장이네요. 예, 예. 저기 퍼스펙티브로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의 2023년도 GDP가 네. 1.7 트릴리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GDP의 260%가 됩니다. 야. 상업용 부동산이. 예.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도시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여파하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실질 금리를 포함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부실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돼 왔고, 예.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터질 건지, 금융뇌관으로 터질 건지, 이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별 탈 없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한 1년 정도 올렸잖아요. 1년 예. 반 정도 예. 올렸는데 상업용 부동산들이 이제 금리가 쌀 때 채권을 다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싼 금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의 여파가 상업용 부동산은 아직 불어닥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처음에 빌렸을 때의 금리는 예. 지금 금리가 아니라 그렇죠. 낮은 금리에서 빌렸을 건데, 그렇죠. 예.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리파이낸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보통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뭐 3년 이런 예. 약정으로 했었으면 예. 이제는 높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24년도에 만기가 되는 상업용 부동산 채권 규모가 네. 930 빌리언 달러입니다. 예. 9,300억 달러. 9,300억 달러입니까? 예. 거의 1조 달러. 1조 달러. 예. 가까우니까. 예. 총 규모의 한 21%가 지금 올해 지금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고 그게 많은
포션이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고 내년에도 이제 그만큼의 규모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파월 의장이 걱정해야 될 시점에 지금 근접해 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지널 뱅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리지널 뱅크가 이제 국채를 이제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이제 HTM이라고 non-trading 어카운트에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는 어카운트 회계 처리상 예. 만기까지 보유하는 어카운트에 국채를 사들이면 손실절 시장 평가를 안 합니다. 예, 만기까지 그냥 원금으로 그냥 끌고 갑니다. 예. 뭐 예. 정기 적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은행들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규모가 은행들이 받아들이는 고객들의 디파짓 있죠? 네. 예, 예. 은행 예금 예금. 규모의 한 23%가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저금리로 있다가 이제 고금리로 왔는데 그러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SVB가 이제 사태가 터진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터졌고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예, 예. 커져 있는데 이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 예.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네. 예. 은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인플레이션하고 언엠플로이먼트도 걱정을 해야겠지만, 물론 당연히 제일로 걱정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실질 금리가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리지널 뱅크 소형 은행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다 감안을 할 때, 예, 인플레이션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2%대로 천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팩터들을 감안을 한다면, 예,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 네.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야, 대표님한테 또 하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지난 그 지방은행 사태의 문제점이 예. 사실 단기 금리가 지금 5%, 예, 지금 정책 금리는 이제 5.5까지 올라와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은행 디파짓 말씀하셨잖아요. 예. 은행의 디파짓은 원래는 금리가 낮고 네. 은행이 또 투자하는 장기 채권은 금리가 높아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예대 마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출을 해서 대출 금리가 높아서 이게 net interest income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진이 예, 되는 예. 건데 근데 지금은 단기 금리가 오히려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 보니까 예. 이 일반적인 그런 커머셜 뱅크가 디파짓에 대한 금리를 많이 줘야 돼요, 오히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은행이 부실화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내관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이 이 리파이낸싱이 이제 앞으로 계속 돌아올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좀 하나 잘못 드렸던 게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규모가 6천조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부채 규모가 예. 네, 부채 규모가 6천조나 되는데 예. 이걸 이제 계속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리파이낸싱이 들어가면 이게 왜 고금리 상황에서 나중에 왜 리세션이 오는지 이제 알겠네요. 예. 그때 2008년도 2006년까지 페드가 그때 금리를 5.25까지 올려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도에 터지다가 2008년도에 박살이 났었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리파이낸싱이 다 맞물려 있겠다, 그죠? 그렇죠. 예, 예. 보통 우리가 부채 뎁 리스크라고 하니까 부채 예. 위기가 그러면 이 정부나 미국의 정부라든지 뭐 그 제넷 옐런이라든지 제롬 파월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거다,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고 금리를 낮추려면 시중에 공급되는 이 채권의 공급량이 줄어야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페드가 앞으로 QT를 줄이겠다라고 예. 얘기도 한 게 다 이제 맞물리면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예. 그 정부는
이 고금리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이든 뭐든 이게 큰 하드랜딩이 오기 전에 대응을 할 거다. 예. 예, 그리고 그게 먹힐 거다라고 예. 대표님 보시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네. 그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금리 정책을 하향 정책으로 끌고 가면 네. 그 위기를 충분히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예. 상승을 한다면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놈의 금리가 언제 좀 떨어지나. 예. 그걸 작년부터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었는데 예. 중앙 센트럴 뱅크 입장에서는 물가와 실업률 예. 이 두 가지 중에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았으니까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여기서 리스크가 확 터지면서 하드랜딩이 와버리면 그렇죠. 예, 예. 그거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니까 예.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CPI도 이번에 좀 3% 후반대 이렇게 3.7 나왔었나요 이번에? 예, 예. CPI가 이제 3.6% 3월 달에 3.6%로 3.6. 나오고 4월 달에 약간 올라갔죠. 네. 예, 예. 뭐 그렇긴 했어도 제롬 파월 의장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이제 또 그런 관점인데 왜 그러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또 고공행진하다가 이제 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이제 또 정상화되면서 이제 또 안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리니까 네. 자동적으로 이제 또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지금 3.67% CPR을 놓고 네. 보면 물가는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단 두 가지 팩터에서 지금 안정화가 안 된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예. 주거비? 하나는 그 렌트라고 예. 하죠. 예. 예. 렌트가 3.6%에서 차지하는 CPI 비중이 2.3% 놔둡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로 인슈런스. 네. 예. 그게 이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신차도 엄청나게 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들은 사고가 나면은 네. 보험료 지급을 엄청 더 많이 해야 차를 고쳐줄 수 있고 새 차로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을 높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프리미엄을 상대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팩터가 되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페드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요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자율이 높은데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몰기지 이자율이 높은데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new home construction supply가 네.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예, 낮았죠. 예. 예.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아파트 신축이 네.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신규 주택은 그러지가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분간 렌트가 높은 수준에서는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로 인슈런스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하고 내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하면 어로 인슈런스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네. 오른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 시점에 이미.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2%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건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별개 사안입니다. 그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번 미국 시장 전망과 경제 현황에 대한 점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실업률 지표 요 하나만 계속 보거든요. 실업률이 물론 후행 지표이긴 한데 이 하드 랜딩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결국은 실업률이 급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 쪽에서 약간의 하드랜딩의 약간 전조조짐 같은 게 살짝씩 보이거든요. 이번에 그 실업률 지표도 뭐 3.7 예상하다가 3.9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에 그 AI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예전에는 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 기계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잘렸었는데 7, 8, 9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이 AI 때문에 이 고소득층인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많이 잘리고 있잖아요. 많이 잘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이런 게 저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를 올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약간 뭐 위기 우리가 좀 조심하거나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제 관점에서는 실업률은 지금 3.9%잖아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 되면 한 4.5%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초에도 그랬듯이 완만한 경기 하락은 경기 둔화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핫하고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걸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경기가 원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unemployment rate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잖아요. 한 3.6%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3.9%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왜 3.6%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2023년도에 계속 유지가 됐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부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법안 통과를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3 trillion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출로 해서 신규 노동 창출이 되고 있는데 이 3.9%의 낮은 걸 엄밀히 들여다 보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은 65% 정도가 헬스케어, 공무원, government, 그런 쪽에서 이제 에듀케이션 쪽에서 이제 또 고용 창출이 되고 있고, 한 17%는 이제 리저 하스피탈리티, 이제 소비성이 강한 그런 쪽에서 지금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어 왔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프로덕티브한 고용 생산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신규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덕티브한 제조업체는 이미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만하게 이제 재정 지출도 이제 올해 지나고 하면은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면은 이제 경기는 완만하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체감에 느낄 정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하락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볼 때
그렇게 들으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야 이 가져오신 표의 타이틀이 이해가 되네요. If not for Uncle Sam, Uncle Sam이 없었다면 예. 이 잡 리세션이 훨씬 더 깊고, 그렇죠. 예, 예. 지금 훨씬 아마 더 저기 어글리하게 나왔을 거다. 4.5%는 이미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렇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인위적으로 고용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예, 예. 그렇죠. 돈을 예.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예, 예. 근데 계속 이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죠. 부채한도 그렇죠. 예, 예. 협상에 의해서 그런 이 뎁슬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부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소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실업률 지표가 저는 좀 4% 이상으로 나와서 예. 이 부분이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예. 이 부분 때문에 페드도 금리를 좀 이제는 낮추고 예. 10년물 국제 금리도 떨어지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리 공포에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뭐 항공사, 예. 그다음에 크루즈, 예. 엄청난 이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예. 그리고 그 소비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죠. 예. 그런 업종들이 올라올 거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고통받았던 또 이 인더스트리 산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예.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바이오 기업에다가 이 바이오 벤처 기업에다가 저는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어요. 이 바이오 예. 벤처 회사들 보면 이 코로나 때 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이 다 보면 임상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펀딩을 해야 되는데 이 펀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암흑기가 그동안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먼저 위로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2부 시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선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